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전문 지식을 전해드리는 전문가 초대석. 여러분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위한 김효지의 성공의 키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을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대한민국은 물론 아시아 최고의 애널리스트 이강수 대표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유튜브를 통해서 또 다른 방송을 통해서 이강수 대표님에 대해서는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강순의 복독방이라는 부동산 리서치 기업을 대표로 활동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강순의 복독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 대표님 미국에 계시니까 미국에서는 이렇게 부동산 리서치하는 회사들이 많잖아요. 근데 한국에는 사실은 한국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리서치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많지 않습니다. 네. 또 하나 중요한 건 독립 리서치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대부분 뭐 건설사가 만든 회사들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단체에서 만든 그런 연구소들이 많기 때문에 일종의 정보가 조금 왜곡될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오랫동안 애널리스트로 활동했는데 그 지점에 대해서 좀 뭐랄까 변화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5월에 제가 회사를 나와서 미래에셋에서 나와서 독립 리서치 회사고요. 그다음에 한국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한국의 리서치 기준으로 해서 외국의 부동산도 분석하는 그런 독립 리서치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 강순의 복독방에서 그 말씀하시는 그 취지에 대해서 네. 상당히 감명을 받았는데요. 예, 투자를 통해서 빈부 격차를 해소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킨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회적 불평등, 빈부 격차를 해소한다. 근데 그거를 투자를 통해서 그쵸, 가능하다. 그쵸. 이런 말씀을 주신 것 자체에서 상당히 큰 감명을 받았어요. 강순의 복독방에 대해서 예, 이미 그 취지를 말씀하셨지만은 앞으로의 그 미래지향적인 계획에 대해서 좀 듣고 싶거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가 자본주의를 살고 있는데 결국엔 돈에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워낙 이제 빈부의 격차도 커지고 사회적 불평등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네. 근데 제가 볼 때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는 꼭 돈이 있어야 한다는 편견을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투자는 어떤 정신적인 건 용기가 좀 필요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정보가 되게 중요하다고 네. 생각해요. 그래서 정보가 있으면 충분히 갖고 있는 돈이 뭐 많지 않아도 충분히 투자를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회적 불평등이나 빈부격차를 얘기할 때 정부가 꼭 복지를 해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기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어떤 정보가 많은 분들이 알게 되고, 그리고 투자에 좀 익숙하게 되면 충분히 중산층도 많아지게 되고, 네. 그리고 빈부격차도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미국에서 전 굉장히 인상 깊게 보는 게 1980년대 이후로 401k라고 하는 연금 네. 자산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주식 투자들을 네. 강제로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실 중산층이 대폭 확대되잖아요. 한국에도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해서 그래서 중산층도 좀 폭이 넓어지고 네. 빈부격차가 좀 줄어들면 좋겠다. 그런데 또 하나 뭐냐면 한국에서는 또 부동산이 굉장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아, 네네. 워낙 가계자산에서 이 일종의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네. 그래서 부동산도 또 잘 아는 게 빈부격차를 줄이는데 또 중요한 요소인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이제는 범위를 좀 좁히자면 부동산 리서치를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부동산을 통해서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는지, 또 내 집 마련할 수 있는지 알려드려서 그런 격차를 좀 줄이고 싶은 게 저희 광순의 복덕방의 목표입니다. 아, 네. 너무 좋습니다. 이 대표님께서 주로 부동산 시장 분석에 대한 자료, 정보를 많이 공유를 하시는데요. 그러한 시장 분석의 자료를 보면은 주로 집값의 변동을 거래량과 비교를 해서 많이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집값 변동이 집이 팔리는 그 거래량과 어떠한 관계가 있길래 집값을 얘기할 때 그 거래량을 통해서 항상 분석을 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대표님 진짜 좋은 질문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사실 그거에 대해서 저도 명확히 많은 분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거든요.
저희가 이 시장을 볼 때, 투자를 볼 때 현상을 보죠. 지금 예를 들어서 가격이 올랐어? 떨어졌어? 네. 주가가 올랐어? 네. 떨어졌어? 그런데 그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냥 현상 파악이죠. 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관심이 있는 건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를 예측하고 예상해야 되죠. 네. 그게 투자의 기본이잖아요. 맞습니다. 투자를 현재 하는 투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하지 않아요. 미래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투자에 대해서 고민할 때는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려고 노력하고 그다음에 예상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투자하는 거죠. 네. 근데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상이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지금 올랐다고 해서 미래에도 오를 것이냐?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미래에도 떨어질 거냐? 연관관계가 상관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게 그래서 더 중요하냐면 지금 현상은 왜 일어나는가를 네. 찾아야 미래 전망이 가능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거나 떨어진가를 보지 말고 가격이 왜 떨어지지? 왜 오르지? 라는 왜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야 미래 전망이 쉽다. 근데 그 왜를 찾기 위해서는 가격보다도 거래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가격이 같이 오르더라도 거래량이 떨어지면서 오르는 경우가 있고요. 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게 원인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이 증가하는 건 그 가격 상승 원인이 수요 증가에 있다는 거예요. 네. 디맨드가. 네. 근데 반면에 가격이 똑같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오르는 건 서플라이가 감소한 거예요. 공급이.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일단 구분해 놓으면 미래 전망이 좀 쉬워집니다. 네. 아주 단순하게만 보면 수요가 증가할 때 가격이 오르면 지속 가능성이 커요. 네. 그런데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떨어질 때는 지속 가능성이 적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가격뿐만 아니라 네. 거래량도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직관적으로 가격에만 관심이 있어요. 네.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뭐 아파트 올랐어? 떨어졌어? 네. 그럼 계속 오르겠네. 계속 빠지겠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원인을 꼭 찾아야 된다. 네. 그 현상이 일어나는. 그러려면 가장 일단 직관적인 지표, 중요한 지표는 거래량이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 네, 그렇군요. 어. 그리고 이 대표님께서 전체적으로 실수요자와 그리고 투자자, 예, 그들의 움직임을 또 파악을 하셨는데 실수요자의 움직임과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그것 자체를 또 집값 변동과 어떻게 우리가 연관해 생각하시는지도 말씀을 좀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간단하게 우리가 이야기 쉽게 표현한다면은 집값 변동과 그 거기에 따른 실수요자의 움직임, 투자자의 움직임에 대한 차이점을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다르죠. 네.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왜 이런 차이가 기본적으로 나타나냐면 부동산 아주 독특하게 사용하면서도 투자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런 자산이 없어요. 대표님 쓰면서 투자하는 자산이 뭐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진짜 부동산의 매력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쓰고 있는데 가격이 올라. 그러니까 사용도 하고 투자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구분이 돼요. 네. 부동산을 사용으로 사는 사람, 쉽게 말해서. 그렇죠. 그리고 부동산을 투자하려고 사는 사람. 네. 그래서 원래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다른 재화하고 다르게 이 수요를 분리해서 잘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네. 그런데 왜 분리해야 되냐면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용해서 살려는 분들은 네. 그러니까 부동산을 사용하려고 사는 분들은 가격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증가해요. 네. 보통 이런 재화가 그렇잖아요. 네. 근데 반면에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떨어져요. 네. 사용하려는 사람. 네. 근데 반면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은 가격하고는 상관없이 미래 가격 전망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네. 현재 가격이 떨어지거나 오르거나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자들이 시장에 들어오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격을 지속 올라가게 오르게 해서. 네. 네. 그래서 실수요자만으로 해서 가격이 계속 오르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실수요자가 가격이 오르면 줄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의 가격을 저희가 판단할 때는 투자가 어떻게 움직이지? 투자 수요가 어떻게 변하지? 이거를 잘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냥 너무 간단하게 표현을 잘 해주셔가지고요. 네, 아주 부동산이라는 그 자체도 우리가 쉽게 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집값과 매물량, 공급량의 상관관계를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어떻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요건 한국 부동산의 좀 독특한 특징인데, 이따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 한국엔 그 주택 공급이 네. 그 시장에 내놓는 매물의 양의 변화폭이 되게 커요. 아, 네. 왜냐하면 투자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한국의 아파트 가격과 주택 가격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매물의 양, 시장에 내놓는 매물의 양을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서울 아파트 중에 자가 점유율, 즉 뭐냐면 자기가 보유한 집에 사는 비율이 43.5%밖에 안 됩니다. 와. 그러니까 대표님 보세요. 미국에는 집을 내가 갖고 있는데 자기 집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까? 거주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렇죠. 대부분 자기 집에 살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요, 내가 집을 한 채 갖고 있는데도 그 집에 거주하지 않아요. 네. 한 채를 갖고 있어도.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부산에 거주하는데 강남에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네. 부산에 일이 있는데, 직업이 있는데. 직업이.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에는 유난히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집이 많아요. 네. 그래서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집이 많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시장이 좀 안 좋으면 팔려고 하고 시장이 좋으면 안 팔려고 하고 이런 매물의 양 변동폭이 크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의 집값을 결정할 때 특히 공급, 특히 또 그 안에 좀 더 들어가면 매물의 양을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과연 집을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집을 팔까? 안 팔까? 이걸 예측하는 게 집값을 전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는 이런 말씀 드리면 미국이나 뭐 캐나다나 호주 계신 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세요. 왜냐하면, 아니, 뭐 그렇게 매물에 큰 영향이 있어? 근데 우리나라는 갑자기 서울 아파트가 매물이 3만 건, 4만 건 되다가 몇 달 사이 6만 건, 7만 건을 증가합니다. 몇 달 사이에요? 네. 갑자기 막 2배가 증가해요. 와. 파는 사람들이. 그러다가 또 뭐 정책 나오고 시장 좋아진다고 그러면 갑자기 매물이 또 줄어요. 네. 그러니까 공급이 그만큼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거를 한국의 부동산의 특수한 상황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죠. 네. 아, 공급량 자체도 굉장히 가변적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건설사가 짓는 공급도 사실은 장기적으로는 중요하지만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양에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공급량. 건설사가 얼마나 공급하고 주택 공급이 얼마나 되고 인허가가 얼마나 되고 이런 게 중요한데 한국은 그것보다 매물의 양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 그런 또 차이가 있네요. 네. 지금 이 대표님께서 이러한 그 시장의 차이, 미국의 부동산 시장과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이 매물량에 있어서는 미국의 부동산 시장하고는 한국 부동산 시장은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럼 여기에서 한국 부동산과 미국 부동산에 대해서 좀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세 제도가 없잖아요. 없죠. 네, 미국은 월세인데. 그렇죠. 그러면은 한국에는 전세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전세 제도가 있는 경우에 그 전세 제도가 또 궁극적으로는 집값에 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럼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아, 이게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쳐요. 와, 전세가요? 전세 때문에. 왜냐면 전세 때문에 투자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전세 때문에 누가 투자를 하냐면 이런 말씀 드리면 그분들이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겠지만 돈 없는 분들이 집을 사요. 아, 전세금을 하려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하우스를 살려면 그러면 소득 기반이 돼야죠. 그 다음에 그거를 또 임대하려면 사실 자기 자산이 좀 많아야죠. 이런 것들 다 검토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집을 사기가 되게 쉬워요. 전세를 끼고 사면 되거든. 그래서 개인들이 유난히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아, 전세 제도로 인해서.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캐나다 북미에는 이렇게 법인이라든지 아니면 기업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잖아요. 왜냐면 자본이 필요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무자본 투자가 가능해요. 무자본 투자. 돈이 없어도요. 네. 아파트를 살 수 있단 말이죠.
와. 네, 그게 바로 전세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전세를 살 때, 지금은 좀 앞으로 달라질 수도 있는데, 전세를 살 때, 뭐,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집주인이 직업이 뭔지, 네. 아니면 소득이 있는지, 자산이 있는지, 이런 거 물어봅니까? 그렇구나. 미국하고는 완전히 완전 다르네. 다르죠. 미국은 집 살려면 소득 다 증빙 떼야죠. 그렇죠. 재산 증빙 떼야죠. 네. 그거에 대해서 모기지 레이트도 다 틀리고, 모기지 그 레이쇼도 다 틀리잖아요. LTV 비율도 달라지고. 근데 한국은 쉽게 말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데, 네. 그 임차인들은 집을 사는 돈을 꿔주는 거잖아요. 임대인들한테. 쉽게, 네.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네. 그런데 말이죠. 직업을 물어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와. 특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투자하기 쉬운 거예요. 아, 또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개인들이 집에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고,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변동폭이 큰 거죠. 그래서 전세 가격이 오르면 무조건 투자자들은 많아져요. 아주 단순한 예만 드리면 또 이게 롤링하면서 레버리지가 가능해요. 네. 왜냐하면 되게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 첫째 해에 네. 10억짜리 아파트를 5억 전세 끼고 삽니다. 네. 그럼 내 돈은 5억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게 사셨어요. 네. 근데 2년 지나서 전세 가격이 만약 7억으로 오르잖아요. 네. 그럼 2억을 내가 더 받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럼 그 2억으로 어떤 집을 사냐면 4억짜리 집을 사요. 근데 그 4억짜리 집에 전세가 또 2억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두 번째 집은 내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를 막 수십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예요. 네. 내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두 번째 집을 살 수 있어요. 제가 중요한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네. 아주 재밌는 팁인데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이거는 이제 잘 모르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렇게 네. 해서 막 개인들이 아파트를 막 10채, 20채씩 사는 거예요. 아, 그게 가능하군요. 그런데 반대로 네. 만약에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 그럼 많이 골치 아프겠네요. 완전히. 그래서 지금 난리 난 거죠. 네. 역전세라고 하는 문제가. 그래서 위로는 오를 때는 좋은데 떨어지면 충격적인 결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아, 그 충격이 꽤나 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겠죠. 네. 클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네, 있는 네, 겁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전세라는 제도 때문에 한국은 개인이 집을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비율도 높고 네. 신용이 없어도 가능하니까. 네.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일종의 무자본 갭 투자. 무자본 갭 투자. 네, 내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집을 갖고 있는 경우도 가능하다. 네. 전세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갭 투자와 그리고 미국의 현금 흐름에 등점을 두는 투자를 장단점을 비교한다면 어떻게 장단점을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상황에 누구 입장에서 판단하냐가 되게 중요한데 일단 오버럴하게 전체적으로 네,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좀 기준이 다른데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하우스 내가 투자 목적으로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캐시플로우 관점이죠. 네, 맞아요. 그래서 월세를 받아서 내가 소득을 일으키겠다라는 목적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테넌트들, 즉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보호해 주려고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신용 상태도 보고 임금도 보고 나한테 월세 잘 줄 수 있어? 대신 많이 올려주지는 않을게. 이런 어떤 그 일종의 서로 얼라인이 돼 있죠. 근데 한국의 집을 투자 목적은 철저하게 캐피탈 게인이에요. 자본이득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들하고 얼라인이 잘 안 돼요. 또 그러네요. 빨리 이사를 갈수록 전세금 올릴 수 있으니까. 아, 또 그러네요. 예, 그래서 임차 시장, 임대차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한 겁니다. 네, 그러겠네요. 예. 그래서 이런 변동폭도 크고 사실 임차인들이 되게 힘든 거죠. 집값이 오르고 전세 가격이 오를 때. 네. 예.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고 저 투자 목적 자체가 한국은 철저하게 집을 팔아서 뭐 물론 한국에도 캐시플로우 목적의 투자자들이 계세요. 근데 아파트를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목적은 내가 이거 시세 차익을 쉽게 말해서 얻겠다. 이런 목적으로 갖고 있어서 조금 그런 차원에서 투자자들의 보유 목적이 좀 굉장히 다른 거죠. 네. 그래서 한국은 유난히 거래 회전율이 사실은 높아요. 빨리 사고 파는 네. 거죠. 그렇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저희는 일주일 만에 사고 팔아요. 와, 근데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세금만 내면. 그런데 1억 차익이 생기니까 거기서 뭐 80% 세금 내고 네. 2천만 원 벌려고 사고 파는 거예요, 막.
와, 대단하죠. 이게 상상이 갑니까? 너무 다른데요. 한국은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바로 내 돈 한 들이고 갭 투자한 다음에 바로 산 다음에 또 바로 그 자리에서 팔아요. 네. 또 사고. 네. 그래서 막 한 단지에 가서 막 수십 채씩 사고. 네. 그리고 또 하나 또 다른 점은 미국이나 북미는 그 대상 자산 물건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다르죠. 그렇죠. 한국은 근데 똑같아요. 아, 아파트. 네. 그냥 똑같아. 그래서 안 가보고 사요, 집을. 네. 안 가보고 산다. 네. 네. 굳이 내가 거주할 필요 없는데 왜 가? 네. 네. 왜냐면 그리고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렇죠. 거의. 강남의 대치동의 아파트 알아요. 네. 굳이 가볼 필요 없어. 네. 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미국은 다 가고 뭐죠? 오픈하우스. 오픈하우스 하잖아요. 그 관심 있는 사람 다 둘러보기도 하고 구경도 하고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집 안 보고도 막 삽니다. 네. 똑같이 생겼어요, 아파트니까. 네. 네. 그런데 그럴수록 투자하기 용이한 거예요. 네. 다양성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주식 같아진 거죠. 네. 삼성전자 주식을 저희가 사는데 삼성전자를 방문 안 해보고 사잖아요. 네. 왜냐하면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네. 다 똑같고. 네. 그것처럼 한국의 아파트도 투자와 되기 되게 용이한 그런 형태를 갖고 있다. 네. 다 그냥 똑같이 생겼으니까. 네. 네. 그래서 워낙 이 투자가 많은 시장이기도 한다. 근데 또 투자 목적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본이든 결국엔 캐피탈 게인 목적이기 때문에 사고 파는 회수도 많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됩니다. 그렇겠네요. 네. 아, 너무 그냥 간결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네, 네. 궁극적으로는 미국 부동산 투자의 특징은 장기 투자에 있는 건데 예, 그런 것들이 진짜 확연하게 그렇죠. 다르다는 거를 또 이렇게 짧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네. 저도 너무 이제는 쉽게 이해가 됐어요. 예, 갭 투자의 어떤 의미, 그다음에 전세, 상관관계 이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빨리 정리가 되어버리는데요. 네, 네. 그래서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에 대한 그 차이점에서 올 수 있는 장단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렇죠.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가 관련이 돼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 이자에 대해서 문화적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미국과 한국을 볼 때, 그러니까 아까도 그러니까 그런 충격이 왔을 때 사람들이 변화하는 게 빨리 오잖아요. 네. 근데 대한민국은 변화를 그러니까 리스크 테이킹 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리스크 해지하는 게 아니라 네. 리스크를 테이킹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국은 리스크 해지해야 되니까 네. 고정금리가 유리한 거죠. 네. 해지하려면. 네. 그런데 우리는 리스크 테이킹 하려면 네. 변동금리가 유리한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는. 네. 예를 들어서 변동금리면 지금이 고금리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낮으면 뭐 계속 내려왔으니까 더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테이킹을 이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변동금리에 대한 비중이 높고 네.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그 리스크를 러버합니다. 워낙 이제 성장하는 국가를 살아왔으니까. 그럼 오히려 그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위험을 내가 얻어야 돈을 벌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네. 마음이 돼 있는 거죠.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계속 네. 경제가 성장할 수는 없는 거고. 네. 개인의 부가 증가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한국도 리스크에 대해서 해지하는 그런 네. 문화가 나와야죠. 네. 근데 충격이 있는 다음에 나오느냐. 네. 근데 이 점차적으로 일종의 소프트 랜딩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네. 사실 여기서 그래서 이제는 정보의 비대시성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많은 분들이 알면 이제 그렇게 막 그러지 않을 건데 행동하지 않을 건데. 네. 네. 그래서 이제 광순의 복덕방 열심히 해야겠죠. 아, 네. 근데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문화적인 것도 있고요. 또 하나 뭐냐면 아주 독특한 게 미국은 집을 살 때 모기지를 막 8, 90%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LTV나 DTI 뭐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어서 평균적으로 LTV 집을 살 때 모기지를 50%, 60% 떼서 멈춰요. 네, 그렇군요. 네, 나머지 자기 자본이 들어가는데 네. 그게 이제 전세가 들어와서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네. 근데 그것만 보면 뭐 한국의 부동산이 부채로 덜 이루어졌네라고 보실 수 있죠. 네. 근데 중요한 건 가계 전체 자산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 네. 미국은 가계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크진 않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한국은 8, 90%가 부동산이에요. 네.
그래서 8, 90%의 부동산이 빚으로 60% 이루어졌다는 건 가계의 전체 자산 중에서 debt, 즉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높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가계 부채가 우리나라 GDP에서 100%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그만큼 사실은 부채가 많다. 네. 결국 한국의 가계들은 다른 자산이 없다. 네. 부동산만 있다. 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한미 거주용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투자에 대한 좋은 점을 구하고 싶은데요. 일단은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서 항상 관심 있는 거는 처음에도 말씀하셨지만 가격이 올라가느냐, 가격이 내려가느냐. 사실 그거 관심이거든요. 그쵸, 예, 그쵸. 예. 그런데 집값이 바닥을 치는 위기 신호가 있다면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알아낼 수 있을까요? 가장 큰 위험 신호는 가격이 오를 때 나타나는데 네.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데 거래량이 줄어들 때요. 네. 네, 아까도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량이 중요한 판단 기준인데 네. 가격이 폭등하는데 거래량이 엄청나게 줄 때가 네. 있어요. 네. 왜 그러면 원인이 뭐냐면 네. 공급이 줄기 때문이에요. 네. 근데 한국에서는 어떤 공급이냐면 매물의 양. 네. 즉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값이 계속 오를 것 같으니까 시장에서 매물을 걷어들여요. 네. 근데 살려는 사람은 있으니까 집값이 폭등하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계속 안 팔 수 없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집값의 고점 신호고 네. 항상 그 기간을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거래량이 급속하게 줄어든 거는 가장 큰 위험 신호다. 자산 시장에서. 네. 특히 부동산에서는. 네. 부동산은 또 하나 아주 기본적인 특징은 우리가 일생에서 라이프 스팬 전체 기간에서 집을 사는 게 많아봤자 3-4번일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거래량이 그렇게 급변하지 않거든요. 근데 거래량이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아니면 거래량이 급격하게 올라갈 때는 뭔가 위험한 신호라고 전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시점들을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전 이것도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네. 그래서 미국도 이렇게 거래량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잘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모든 자산시장이 요즘엔 다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으니까. 네, 좋으신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은 부동산 경기의 반등 신호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예요. 거래량이요.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때. 네. 그건 뭐냐면 집을 지금 살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네. 계속 올라가고 네. 있고. 그게 투자 수요든 실수요든. 네. 근데 저는 한국에서는 투자 수요일 가능성이 있고 네. 미국에서는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아마 실수요가 네.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시장이 다시 좋아지고 있는 이유가 뭐 대표님이 저 전문가시겠지만 밀레니얼 수요들이 들어와서 거래량이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좋은 신호죠. 한국에는 반면에 조금 다른 모습은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거래량이 증가하면 굉장히 좋은 신호입니다. 그게 시장이 반등하는 신호죠. 네, 네. 또 투자자들이 시장에 얼마만큼 들어오느냐. 네, 네, 그쵸. 한국에서는 정말 중요할 수가 있겠네요. 엄청 중요하죠. 투자로 네.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네, 아주 간단하게 그런데 네. 굉장히 정확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해주셨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한국이든 미국이든 아니면은 국제 투자자로서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조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부동산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부동산의 본질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쓸 수도 있고 투자할 수도 있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을 이용해야 돼요. 네.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레버리지를 최대한 일으켜야 됩니다. 네. 쓸 수 있으니까. 네. 버틸 수 있어요. 네. 내가 쓸 수 없는 자산은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키잖아요. 그럼 못 버텨요. 그런데 내가 쓰면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키면 견뎌낼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집에서 내가 거주하면서. 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못 버텨낼까요? 그건 뭐냐면 레버리지가 원인이 아니라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비싼 집을 샀기 때문에 문제예요. 네. 레버리지는 불가피하고 많이 일으킬수록 좋은 거예요. 제가 이런 말 드리면 야, 그럼 빚내서 집 사는 거야? 이렇게 욕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레버리지는 불가피한 과정이에요. 네.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미국은 레버리지가 비율이 높은 거예요. 네. 레버리지가 나쁜 게 아니고 레버리지를 이렇게 해서 가격이 높을 때 집을 샀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네. 만약 내가 빚을 일으켜서 가격이 내려왔을 때 사면 뭔 문제예요? 네. 엄청 잘한 거죠. 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일으키자. 네. 두 번째 조항은 뭐냐면 그래서 언제가 중요한 겁니다. 집을 살 때 완만 생각해요. 네. 어디 사야 돼? 어디가 좋아?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when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 사야 돼? 얘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부동산 투자를 잘하는 거다. 그래서 레버리지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언제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가격이 제가 뭐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가격이 계속 빠진다는 게 아니라 가격이 빠진 건 사실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내가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시점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안 오지 않습니다. 미국도 왔잖아요. 분명히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점을 잘 고민하셔서 when에 대해서 고민하시면 훨씬 더 부동산 투자 그리고 내 집 마련을 잘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사실 중요한 거는 이런 타이밍과 그리고 적절하게 우리가 그 트렌드도 읽어야 될 것이고, 그럼요. 네. 그럼요. 그리고 레버리지도 현명하게 잘 활용을 해야 될 것이며, 그럼요. 이런 것들은 정말 공통적인 것 같아요, 대표님.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야, 집은 언제나 사도 괜찮아. 네. 이 말 제일 싫어요. 네. 그럼 뭐 집을 비싸게 산 다음에 떨어지면 뭐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집값이 물론 한 20년 후에는 올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하고 다른 얘기죠. 저희가 투자로 세상을 본다면 그런 고민들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언제 사야지? 그거 난 싸게 사야겠다. 그래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투자로 앵글을 잡으시면, 관점을 바꾸시면 그러면 오히려 언제에 대한 고민이 커진다는 거예요. 네, 너무 좋으신 말씀 해주셨어요. 진짜 우리가 투자 원리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인데, 비싸게 사서 싸게 파니까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언제, 그 타이밍을 읽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강수 대표님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아이고. 네. 네. 도움이 드려야죠. 네, 이러한 전반적인 분석을 하시고 그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또 짐작하고 예상하면서 현재부터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네, 엄청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끝으로 이강수 대표님에게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제 나름대로의 사전 안에는 성공이라는 단어는 사실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질문을 받으니까 좀 당혹스럽긴 한데 네. 반대로 저는 언제 행복하냐 네. 이 얘기하면 저는 성공과 행복이 제 생각하기에는 이제 같은 네. 그런데 미래의 걱정을 안 하고 현재에 충실할 때 네. 저는 제일 행복합니다.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는 그래서 유연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막 제가 이런 얘기한다고 해서 고집 피우는 게 아니라 세상을 많이 배우고 그래서 유연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이게 사실 투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래서 유연한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사람도 만나고 또 투자도 하고 이러면서 나름대로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전 그러면서 그게 또 성공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전 현재에 되게 충실하려고 해요. 네,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만나는 대표님한테 제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오늘 날씨 엄청 더운데 네, 맞아요. 제가 막 뛰어왔는데 네, 그러게요. 네. 그런데도 이제 충실하는 거죠. 지금 맞아요. 만나는 분. 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지금 구독자분들한테 네. 제가 최선을 다하는 게 저의 네. 행복이고 제가 네. 그게 성공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좋습니다. 이강수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공이라는 것은 바로 행복이고요. 그 행복이라는 자체는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현재 충실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네. 저는 이 성공의 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공을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을 오늘 또 알게 됐습니다. 바로 그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은 바로 유연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네. 자, 오늘 이강수 대표님을 통해서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방법과 그리고 부동산 시장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해 보았는데요. 아주 귀하신 시간,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의 성공의 길을 전달드리는 김효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주류 사회에서 공인하는 미국 부동산 전문가 김효지 대표의 첫 저서 미국 부동산이 답이다.